최근 일본에서 믿기 힘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쿄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승진까지 보장된 엘리트 여성들이 하나 둘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일본의 톰 로펌에서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제안받은 한 여성이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은 일본 재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주인공이 직접 보내주신 충격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최상위 1% 엘리트 여성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에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26살 매구미입니다. 도쿄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대형 로펌에 입사했죠.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이었을 텐데 요즘 들어 자꾸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그때도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전화가 왔었죠. 이번 주말에 시간 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너 나이가 몇인데로 끝나는 그 통화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맞선 압박에 한숨만 나왔죠. 법대 출신의 엘리트 검사라고 하던데 벌써 세 번째 거절했다며 어머니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사실 로펌에서의 제 실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맡은 사건은 완벽하게 해냈고 1년차 평가에서 최우수 신입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둘 텐데 라는 파트너 변호사들의 속닥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아버지까지 나서셨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 생각이 없니? 여자는 30 넘으면 시집가기 힘들어.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제가 시집가야 할 딸이라는 사실만이 보이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지난 주말 맞선 자리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상대방은 도쿄 지방검찰청의 엘리트 검사였죠. 아내는 집에서 남편을 내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직장은 결혼하면 그만두실 거죠?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물어보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로펌으로 돌아와 보니 새로운 프로젝트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IT 기업과 계약을 맺는 건데 아무도 관심 없어하는 작은 프로젝트였죠. 여자 변호사한테는 이 정도가 적당하겠지 라는 파트너 변호사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기업의 법무팀장이 여성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분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해서 팀장까지 된 케이스더군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의 여성 법조인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에는 여성 대법관도 있고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도 여성이 꽤 있더군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직장인들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도쿄의 화려한 빌딩 숲속에서 나만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어머니는 그때도 매일같이 맞선 날짜를 잡으려 하시고 회사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유리천장에 막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여성 판사가 주인공인 드라마였는데 너무 신선했습니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에 가슴이 뛰었죠. 그리고 얼마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IT 스타트업 대표와의 미팅이 잡혔어요. 그날의 만남이 제게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하지만 그 미팅 전에 제가 먼저 겪어야 했던 힘든 시간이 있었죠. 어머니가 극구 추천하신 그 맞선 자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긴자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마주한 첫 만남은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도쿄 지방검찰청의 엘리트 검사라던 아키야마 료는 제가 도착해서 서 있는데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앉아있더군요. 그의 무심한 태도에서 벌써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자리에서 료의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검사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도쿄대 법대 출신이라는 제 이력에 대해 묻더니 곧바로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 캐물었죠. 그의 말투에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듯한 어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와인잔에 붉은 액체가 채워지는 동안 료는 자신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느니, 자신의 어머니도 전업주부로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느니,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메인 디시로 나온 스테이크를 자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는 제 입안에서 마치 종이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긴자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료는 계속해서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디저트도 기다리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는 동안 뒤에서 들려오는 료의 당황한 목소리도 무시했어요. 차가운 도쿄의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치자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한국의 IT 스타트업 대표와의 미팅 일정이었죠. 왠지 모를 기대감이 가슴 한켠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며 마음을 달랬어요. 우연히 본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은 당당한 커리어우먼이었죠. 그녀의 모습에서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삶을 발견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 남자들은 여자친구나 아내의 커리어를 존중하고 응원해주더군요. 밤늦게까지 한국의 직장 문화와 특히 워킹맘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승진까지 하는 여성들의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그들의 배우자는 아내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지지해준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맞서는 보지 않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겠다고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운명처럼 찾아온 그 미팅. 한국에서 온 박진우 대표를 처음 만난 건 마루노우치의 평범한 회의실이었습니다. 아키야마 료와의 불편했던 맞선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였죠. 회의 시작 전 박진우 대표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직접 커피를 타서 참석자들에게 건네주더군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일본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계약서 검토 중에 제가 놓친 부분을 지적했을 때도 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메구미 변호사님의 지적 덕분에 더 좋은 계약이 될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그의 말에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일본 기업에서는 여성 변호사의 의견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미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박진우 대표는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그는 한국의 여성 법조인들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회사 법무팀장도 여성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 승진했다고 하더군요. 무심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말했더니 박진우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일본 법조계의 여성 차별, 결혼 압박, 맞선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까지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메구미 변호사님같이 뛰어난 분이 그런 제약을 받는다는 게 안타깝네요. 한국에서는 여성 법조인들이 능력을 인정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실력 있는 분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기회를 드리고 있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박진우 대표는 잠시 회사 근처 카페에 들르자고 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IT 기술로 법률 서비스를 혁신하고 싶다는 꿈,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다양한 인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카페에서 나와 걸어가는 동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박진우 대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우산을 저에게 건네주었죠. 제가 호텔까지는 금방이니까 변호사님이 가져가세요. 그의 자연스러운 배려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박진우 대표가 말했던 한국의 여성 법조인들에 대해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법관, 로펌 대표, 유명 기업 법무팀장, 수많은 여성 법조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당당히 활약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미팅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 그 이상이었다는 거요. 그건 마치 제가 꿈꾸던 다른 세상을 보여준 창문 같았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약받지 않고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요.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박진우 대표가 보낸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있을 법률 테크 컨퍼런스에 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곧바로 승낙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아니,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서울로 떠나기 전날 아키야마 료와 예상치 못한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이 우연히 저희를 같은 모임에 초대하셨다고 하더군요. 긴자의 고급 일식집, 그곳에서 마주한 료의 모습은 첫 만남 때보다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료는 제가 한국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꺼내더군요. 놀랍게도 우리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자 변호사가 혼자 외국 출장을 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결혼할 사이라면 이런 걸 미리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첫 맞선에서 불편했던 그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었나 봅니다. 료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았죠.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회사 모임에도 나가야 하고 시부모님도 모셔야 하니 바쁜 직장 생활은 불가능하다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쇠사슬처럼 제 발목을 올가매는 것 같았습니다. 아키야마 씨는 여자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보시는 것 같네요. 제 말에 료는 화를 내더군요. 자신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것뿐이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거라면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료 같은 사고방식이 과연 료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일본의 수많은 회사원들, 심지어 우리 회사의 파트너 변호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료는 그걸 솔직하게 드러냈을 뿐이죠. 서류 가방에 계약서를 넣으면서 박진우 대표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 변호사가 파트너가 된다는 이야기, 여성 법조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 그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료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네요. 너 나이도 있고 이런 좋은 조건의 남자는 다시 없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쿄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저는 줄곧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기를 강요받아 왔던 거죠. 비행기 안에서 무심코 꺼낸 책 한 권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기업 문화라는 책이었는데 우연히도 여성 임원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더군요. IT 기업의 여성 임원이 출산과 육아를 마치고 돌아와 더 큰 성공을 이뤘다는 내용이었어요. 책을 읽으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에서도 가능한 걸까? 도쿄에서 인천까지의 짧은 비행시간 동안 책 속 인터뷰들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곧 그 이야기들이 진짜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한국 IT 기업의 사무실은 제가 알던 일본 기업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강남의 고층에 위치한 그곳에서 처음 만난 건 3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반 직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법무팀 차장이더군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진우 대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법률 AI 서비스 개발에 관한 것이었어요. 회의 중에 깨달은 건 이곳에서는 여성 변호사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존중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점심시간 법무팀 차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녀는 4년 전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사원이었다고 해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그녀의 말에서 묻어나는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회사 근처 법률사무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여성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여성 변호사는 전체의 20%도 안 됐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신입 변호사의 절반 가까이가 여성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여성 파트너 변호사의 비율은 아직 13%에 불과하다는 현실도 알게 됐어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점은 일본과 비슷했죠. 그럼에도 달랐던 건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었어요. 대형 로펌들은 여성 변호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IT 기업들은 실력 있는 여성 법조인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신생 법률 테크 기업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창업자는 3년차 여성 변호사였는데 자신만의 법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죠. 아직은 힘들지만 이제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도 완벽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었고 그 속도가 일본보다 빨랐죠. 여성 법조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진우 대표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일본 지사에서 법률 AI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요. 망설여졌지만 이곳에서 본 희망적인 변화들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도쿄의 불빛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까지 서울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키야마 료의 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신다고 해요.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택시 안에서 들은 그 소식은 마치 현실로 돌아오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첫날, 느낌이 달랐어요.
파트너 변호사들의 눈빛, 여성 동료들의 체념한 표정, 심지어 커피 자판기 앞에서 들리는 결혼 상담 소리까지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류의 어머니를 모시고 긴자의 고급 일식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분은 교양 있고 우아한 분이셨지만 대화의 내용은 제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정을 지키는 며느리의 역할, 남편의 출세를 위한 아내의 희생, 마치 제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하시더군요. 갑자기 머릿속에 박진우 대표의 제안이 떠올랐어. 일본 지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는 제안. 처음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건 어쩌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선배 여성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녀는 40대 중반이었는데 20년 차 변호사임에도 여전히 과장 직급에 머물러 있었죠.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도 일을 계속하니까 승진은 포기하라더라. 그녀의 담담한 말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점심시간 조용히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쿄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류와 결혼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이었을까?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만난 여성 법조인들의 당당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어릴 적부터 써온 일기장을 펼쳐보았죠. 초등학교 때는 판사가 되고 싶다고 썼고, 중학교 때는 약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네요. 어릴 적 품었던 그 꿈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잊혀져 갔던 걸까? 그날 밤 내내 생각했죠. 밤늦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박진우 대표에게 보낸 답장이었어요. 프로젝트 참여를 수락한다는 내용이었죠.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어머니는 크게 실망하셨고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죠. 여자가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들지 아니?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더 크게 느껴져요. 어쩌면 이게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아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의 가족 식사 자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늘에서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던 12월의 저녁이었어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셨죠. 평소라면 반가웠을 일이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음식만 차리셨고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셨죠.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프로젝트를 수락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는 거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하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를 차분하게 설명하시더군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실망감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릴 적 앨범을 가지고 오셨어요. 초등학교 때의 사진을 보여주시며 그때는 그렇게 착했던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물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기억났어요. 늘 부모님 말씀대로만 하던 그 착한 아이의 모습이요. 어머니는 아키야마가의 며느리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안정된 미래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좋은 기회를 왜 발로 차냐며 제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 말씀에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갈등했는지 부모님께서는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도쿄대를 나와 대형 로펌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떨리는 목소리로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 포기하라고만 한다고요. 하지만 더 이상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순간 식탁 위로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어머니는 조용히 앨범을 덮으셨고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만에 아버지가 꼭 한국이어야만 하는지 물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화가 나신 기색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죠. 저는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설명드렸습니다. 여자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요.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 시선이 닿자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진우 대표가 보낸 프로젝트 계획서 옆에는 이미 아키야마 가문의 가문장이 새겨진 청첩장 샘플이 놓여 있었어요. 제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은 채 벌써 양가 부모님들끼리 혼사를 진행하고 계셨더군요.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렇게나 소중한 제 인생의 결정조차 결국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요? 책상에 엎드린 채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신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저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문득 정리하지 않은 서랍 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어요. 중학생 때 썼던 글이 보였죠. 커서 꼭 멋진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적어놓은 그 순수했던 꿈들. 그 꿈들을 언제부터인가 조용히 접어두고 살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다 보니 어느새 눈물이 그치고 대신 묘한 용기가 차올랐어요. 그때 마침 휴대폰의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을 열어보니 박진우 대표가 보낸 프로젝트 시작일 조율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 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첫 출근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긴자의 법무법인에서 느꼈던 답답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죠. 한국에서의 첫 발견은 여성 법조인들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법무팀만 해도 여성 변호사가 절반이 넘었고 팀장도 여성이었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남성 직원들도 당연하게 조퇴를 했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들은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낯설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여성 변호사가 임신했다고 하면 대부분 퇴사를 고민했는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축하를 받았죠. 심지어 복직 후에는 더 큰 역할을 맡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박진우 대표와 함께 진행한 법률 AI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는 제 의견을 항상 존중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일본 법률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었죠. 퇴근 후에 회식 문화도 달랐어. 일본에서는 여성 직원이 술을 따르는 게 당연시되었는데 한국의 IT 기업에서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각자 원하는 만큼만 마시고 일찍 귀가하는 것도 자유로웠죠. 주말에는 동료들과 함께 한강공원에 가기도 했어요. 거기서 본 한국의 젊은 부부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아이를 돌보고 유모차를 밀며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일본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도쿄에서 부모님이 방문하셨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활기차 보이는 건 처음인 것 같구나. 어머니의 담담한 한마디에 그동안의 걱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지금은 한국 지사의 법무팀 차장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신임 여성 변호사의 멘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하더군요. 가끔 도쿄의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아키야마 료는 결국 다른 분과 결혼했다고 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 소식에 아쉬움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신하게 되니까요. 한국에서의 3년,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요. 대신 제가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법률 AI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제가 직접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곳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제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죠. 이제 저는 진정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의 엘리트 여성 변호사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기업 문화의 차이였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획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인재 영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해외의 젊은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